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태환이라고 합니다.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공부를 했고요. 현재는 지금 민간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그 역사 또는 국제정치 관련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또 나름대로 뭐 생각도 해보고 뭐 그랬던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최병천 부원장님 그리고 윤범기 기자님과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 자리가 있다고 이제 소개를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일본의 근대 역사, 100년간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일본인가? 사실 일본만큼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이웃나라는 또 없죠.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데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은 이 아시아 최초로 이 근대화라는 것을 성공을 하고 또 부국강병을 하고 또 엄청난 그 제국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 제국을 만드는 그 여정 끝에 또 어마어마한 비극으로 이제 끝이 났고요. 그러면은 그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또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또 무엇인가, 또 일본의 역사가 우리 동아시아 역사에 주는 함의는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구성한 컨텐츠는 크게 10가지 정도의 에피소드 내지 테마이고요. 지금 PPT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아편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메이지 유신의 성격, 신생 메이지 정부의 우선순위, 그리고 청일전쟁과 삼국간섭, 그리고 영일동맹, 러일전쟁, 그리고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일본이 그 서양을 따라하면서 내심 품었던 반서양적인, 그러니까 반서구적인 또는 반미적인 그런 감정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대동아 공영권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이 일본의 그 근대 역사가 또 오늘날 중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로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아편전쟁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아편전쟁은 아마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영국과 그리고 중국이 벌인 전쟁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이 아편을 중국에 좀 더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벌였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러운 그런 전쟁이었고요. 근데 이게 동아시아 역사에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한 줌도 안 되는 영국인들이 이 당시 당대 최고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청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패배시킬 수가 있었나? 이게 정말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사고를 완전히 뒤바꾸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쟁인 것 치고는 조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충격의 강도가 좀 낮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아편전쟁을 통해서 거의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왜 이게 됐냐? 그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책이 하나 있어요. 해국도지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해국도지라는 책은 위원이라는 사람이 1843년도에 지은 책입니다. 1843년이면은 아편전쟁이 끝나고 나서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거든요. 근데 아편전쟁이 끝나고 나서 불과 1년 만에 이 서양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백과사전이 나와요. 그게 해국도지예요. 그럼 이 위원은 누구냐? 이 위원이라는 사람은 아편전쟁 당시 광저우 지역 있죠. 광둥 지방을 다스리던 임칙서 총독의 비서였던 사람이에요. 임칙서는 이 서양이랑 겨뤄보고 나서 내가 서양을 모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비서위원한테 시켜서 그 서양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서 그 출간을 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이 그 서양에 대한, 그러니까 그 서양인들, 당시 뭐 선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느 정도 서양말을 구사할 수 있던 중국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서양에서 발간된 그런 백과사전들을 다 중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해국도지예요. 그럼 이 해국도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서양인들의 그 뭐 전략, 기술, 그리고 세계 지리,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한 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베트남, 태국, 미얀마, 필리핀, 네덜란드령, 자바, 보르네오, 그러니까 오늘날 인도네시아죠. 그리고 뭐 일본, 유쿠, 인도,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유럽 대륙에 있는 각 나라들의 역사를 다 세밀하게 기술한 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거의 그 각 나라의 지리랑 역사에 그친 게 아니고 증기선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그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위력의 그 대포는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건지, 이제 그런 것까지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책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그 그림들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여기 이탈리아 지도랑 영국 지도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슬라이드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자세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그 유럽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지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해국도지는 그 유럽 각 지방의 그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렸죠. 물론 이 서양의 백과사전을 베껴가지고 그냥 한문으로 바꿔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할 수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당시 세계의 그 중국이나 또는 이 책을 입수한 다른 동양인들의 세계관을 상당히 확장시켜주는 그런 획기적인 책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그 증기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과학 기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그거가 좀 상당히 자세하게 그 그림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해국도지라는 책이 사실 그 조선에 안 들어간 거는 또 아니에요. 그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경석은 그 조선의 역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중국에 사신으로 파견 나갔을 때 해국도지를 그 입수해서 그 조선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국도지라는 책을 입수해서 조선에 돌아갔는데 생각만큼 이게 그 널리 유포되지는 못했어요. 그냥 오경석 본인하고 그리고 오경석이랑 친하게 지내던 다른 선비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만 유통이 되었지 실제 그 다른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널리 이제 유포되지가 못했었죠. 그리고 또 일본에 그 굉장히 그 큰 영향을 주게 된 책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제목이 이제 해외 신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거는 1849년, 그러니까 아편 전쟁이 있은 지 7년 후에 그 저술된 책인데 그 제목을 보시면 그 바로 직감적으로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바다를 건너온 새로운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책이 아편 전쟁의 그 살벌한 모습을 이렇게 막 묘사를 한 책인데 사실 근데 이게 팩트는 아니에요. 이게 그 저자의 상상력이 한 거의 70, 80% 정도 가미가 된 어떻게 보면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의의가 뭐냐면 이 영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지 이제 그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그 재밌게도 일본인들이 만화를 잘 그리잖아요. 근데 이 책에도 굉장히 그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이 해외 신화라는 책에 있는 그 지도인데요. 이 세계 전도예요.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가. 이 세계 전도의 색칠된 부분은 영국이 현재 점령하고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렇게 세계 각지에 다양한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는 아주 막강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 그 영국의 그 군함, 영국의 장교, 영국의 보병 이런 사람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동감 있죠.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이 전쟁의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지금 대포를 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군함에서 뭐 그 나오고 있는 그런 화기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굉장히 역동감이 뭐라 그러죠? 역동적인 그런 그림인데 굉장히 시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슬라이드는 뭐냐면 이것도 해외 신화에 있는 그림인데 이게 중국 여인들이 그 윤간당하는 장면이에요. 이 영국인 보병 병사들이 그 여인들을 괴롭히고 있고 또 한 명은 뭐 술을 퍼마시고 있고 또 여기 흑인 노예들이 또 있어요. 뭐 당시 영국의 흑인 노예제는 이제 폐지되고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 흑인이라는 분들이 이제 그려지고 이 사람들이 또 약탈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굉장히 시각적인 매체였던 거예요.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을 수록을 해가지고 저 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그 서양에서 온 오랑캐들이 이렇게 압도적인 힘을 몰고 와서 저 중국 사람들을 이 정도로 괴롭히고 패배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바로 그 해외 신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일본은 그 조선과 달리 이렇게 그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또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었냐?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네 개의 창구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역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쇄국 정책을 펼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일본은 쇄국 정책을 그렇게 펼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네 개의 창구라는 것을 통해서 그 바깥 세계랑 상당히 그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네 개의 창구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나가사키 그리고 스시마, 류쿠 그리고 하코다테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이 북쪽에 있는 게 그 홋카이도 쪽에 있는 게 하코다테고요. 그리고 이 류쿠는 그 대만 바로 옆에 있죠. 그러니까 이 류쿠가 사실 되게 복잡한 건데 이 류쿠가 그 청나라한테도 조공을 하고 일본한테도 조공을 하는 그런 애매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류쿠가 원래 그 1600년대에 그 일본의 사스마라는 그 지방이 있었는데 그 사스마가 정복을 했어요. 한번 류쿠를 정벌을 하고 거기를 그 거의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류쿠를. 그래서 류쿠는 사스마가 정복한 땅이자 동시에 일본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그런데 동시에 중국한테도 조공을 바쳐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근데 아무튼 일본은 그 애매한 상태를 그냥 인정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일본은 중국이랑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류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국이랑 교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이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지만 이 류쿠를 통해서 그 중국에 대한 중국 문물을 또 전수받을 수가 있고 또 중국 상품도 거래할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그 활용을 했던 거죠. 뭐 스시마는 뭐 그 한국 뭐 우리 많은 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그 조선 통신사들이 한 번쯤은 또 그 컨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곳이었고 또 사실 일본과 조선의 그 교류는 전적으로 다 스시마를 거쳐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홋카이도 근처에 있던 그 하코다테는 아이누족 원래 홋카이도가 아이누족이 살았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누족이랑 이제 교류를 하면서 예기치 않게 러시아랑도 조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찍이 거의 그 1800년대 초부터 이미 홋카이도 쪽에까지 이제 근접하게 돼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홋카이도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의 실체를 알게 돼요. 그리고 러시아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도 알게 됩니다.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나가사키죠. 나가사키에는 그 중국 상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다 그 불법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밀무역하러 오는 상인들이 다 나가사키에 왔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그 네덜란드 상인들.
그 일본이 쇄국 정책을 펼쳤다고는 하지만 유일하게 그 공식적인 무역을 허락한 집단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네덜란드 상인들. 그럼 이 네덜란드 상인들이 그 일본에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 많이들 아시다시피 난학이라는 게 이제 네덜란드 학문을 의미하는 건데, 그 네덜란드 상인들이 가지고 온 뭐 책이나 또는 의술 뭐 이런 것들을 일본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그 배웠어요.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덜란드 풍설서라는 겁니다. 그럼 네덜란드 풍설서가 뭐냐? 네덜란드 풍설서는 이 네덜란드 상인들이 그 막부에 정기적으로 거의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보고를 하던 그 세계 정세 보고서였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 사실 그 일본 전국 시대 때 기독교가 한때 굉장히 널리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그 인구의 1~2%가 기독교도가 됐다고 전해져요. 당시에. 우리 임진왜란 때도 그 고니시 유키나가가 기독교였죠. 그 가톨릭. 아무튼 그 이 기독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 그리고 이들이 그 1637년도에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불리는 그 반란인데,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그 당시 도쿠가와 막부가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할 때 네덜란드가 도와줬어요. 네덜란드가 군함을 이끌고 와가지고 포격도 했어요. 이 그 시마바라의 난 진압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막부는 네덜란드를 신용하게 되고 네덜란드에 무역 독점권을 줍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 기독교들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가톨릭이죠. 근데 그 가톨릭 세력에 굉장히 이제 애를 먹었기 때문에 이 도쿠가와 막부는 네덜란드인들한테 부탁을 하나 해요. 무슨 부탁이냐? 자, 이 가톨릭 세력, 특 스페인, 포르투갈 이 두 나라의 동향을 계속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달라. 그게 바로 네덜란드 풍설서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풍설서는 한마디로 이 가톨릭 세력의 동향에 대한 정기 보고서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막부는 이 가톨릭 세력이 언제 또 일본을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계속 이런 동향을 받고 있다가 1700년대쯤 되면은 가톨릭 세력이 상당히 이제 약화가 돼가지고 이 네덜란드 풍설서의 그 가치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 18세기 말 내지 이제 19세기 초가 되면은 다시 이 서양 세력이 엄청나게 이제 동양에 그 진입하고 있는 거를 일본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그걸 알려줘요. 그 막부한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반적인 풍설서뿐만 아니라 별단 풍설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특별 보고서 형식이죠. 그 특별 보고서를 막부한테 계속 보내줍니다. 네덜란드가. 이제 가톨릭 세력뿐만 아니라 이 서양 세력 전반에 대한 그 동향을 우리한테 알려달라. 이게 얼마나 그 효과가 있었냐면은 일본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도쿄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미국의 독립전쟁이 벌어진 것도 알게 됐고 나폴레옹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알게 됐고 또 심지어 이 1853년도에 그 미국의 페리 제독이 그 일본에 오게 되잖아요. 이들이 오기 전에 이미 이 각 군함들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에도 막부의 그 관료들은 이제 그 정도로 그 정보를 많이 얻었고,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은 이 정보가 굉장히 1급 기밀인데 원래는 1급 기밀인데 의외로 상당히 민간에도 많이 이게 유출이 됐어요. 이제 유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일본의 그 식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기감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그 일본의 뭐 우국 지사들이 이제 어떡하냐, 우리 일본도 어떻게 방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거는 아편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이에요. 아편 전쟁이 1839년도에 일어났죠. 그런데 그 1825년도에 이미 일본의 학자 중에 한 명인 그 아이자와 야스시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825년도에 신론이라는 제목의 그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양 세력이 이만큼 그 동양을 점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일본도 그 대대적인 개혁과 어떤 그 방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전 세계에는 7개의 대제국이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이미 1825년도에 그 일본인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지구전도를 펼쳐놓은 것처럼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지금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대제국은 중국, 그리고 러시아, 페르시아, 무굴 제국, 투르크 제국,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우리 일본이 있다. 이 전국, 이 사람이 뭐에 빗댔냐면은 그 옛날 그 중국 전국 시대에 전국 칠흥이 있었던 것처럼 전 세계에는 현재 지금 전국 칠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7개의 제국이 있는데, 이 제국들이 서로 쟁패를 하고 있다. 투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도 거기 한가운데 있으므로 일본도 국방을 튼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지금 그 봉건적인 이 막부 이런 게 아니라 천황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그거를 처음 제기한 게 이 1825년 아이자와 야스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 메이지 유신 지사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요. 자, 그럼 다음 에피소드인데요. 그럼 메이지 유신은 이 개화 세력과 수구 세력의 투쟁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에 뭐 개화파가 있었고 위정척사파가 있었던 것처럼 그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 세력은 개화파고, 일본의 그 도쿠가와 막부, 에도 막부는 뭐 수구파였지 않았냐, 뭐 이런 그 오해가 있는데, 뭐 요즘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근데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정반대. 막부가 수구파가 아니고 오히려 막부가 개화파고, 그 메이지 유신 세력이 그 위정척사에 좀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지금 한쪽은 전통 복장을 입고 한쪽은 그 서양식 복장을 입고 있죠. 둘 다 동일 인물이에요. 도쿠가와 요시노부라고 일본의 마지막 쇼군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서양식 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쿠가와 막부는 굉장한 개화에 대한, 그러니까 근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정부였어요. 보시면 사실 당장 서양이랑 화친을 하고 서양이랑 조약을 맺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막부죠. 도쿠가와 막부가 능동적으로 미국이랑 조약을 맺었어요. 미일 화친 조약을 맺고, 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고, 또 영국이랑 러시아랑 네덜란드랑 프랑스랑 연달아 가면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을 맺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항구를 개방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땅을 제공을 하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서양인들 기술자들을 또 초빙을 하고,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막부는 굉장히 열려있던 집단입니다. 반대로 유신지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사람들은 원래 서양인들을 보기만 하면은 칼로 찔러가지고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내세웠던 가장 큰 슬로건이 뭐냐면 존황양이, 이 천황을 보필하고 오랑캐를 물리치자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라는 슬로건 하에 서양인들을 보면은 죽이고, 또 서양 선박을 보면은 포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사스에이 전쟁 1863년, 시모노스키 전쟁 1863년에서 1864년, 이게 다 우리 유신지사들이 일으킨 전쟁이거든요. 서양인들을 상대로. 물론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막부의 근대화 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정열적이었어요. 미일 화친 조약이 언제였죠? 1854년이죠. 1855년도가 되면은 막부는 나가사키 해군 전습소라는 것을 설립을 해요.
나가사키의 이 해군 전습소라는 게 오늘날로 보면은 일종의 뭐 해군 사관학교 같은 건데, 여기에 네덜란드 고문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본인들한테 그 현대적인 해군 훈련을 맡기게 해요. 그리고 나서 1859년이 되면은 그 스키지, 여러분 그 동경 그 도쿄의 스키지 시장 있죠? 거기 수산물 시장, 노량진 같은데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스키지 시장, 거기에 스키지에다가 군함 조련소로 설립을 해가지고 이 나가사키 해군 전습소를 졸업한 일본인들을 데리고 또 다시 그 해군 사관학교 비슷하게 이제 육성 사업을 하죠. 그리고 1861년도에는 나가사키에 또 현대적인 그 제철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와쿠라 사절단 되게 유명하니까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메이지 정부가 유럽에 뭐 대규모 그 시찰을 가고 막 했던 게 있는데, 근데 그 유럽이랑 미국의 그 사절단을 파견한 거는 막부가 먼저 했습니다. 막부가 1860년도에 그 미국에 사절단을 보냈고, 또 1862년도에 유럽으로 사절단을 보내고, 또 1863년도에 또 유럽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그 후쿠자와 요키치 아시죠? 그 후쿠자와 요키치가 일본의 그 근대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엄청난 그 사상가였잖아요. 후쿠자와 요키치가 이 그 막부의 최초의 미국 사절단이랑 최초의 유럽 사절단 모두 참가합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후쿠자와 요키치가 그 넓은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고, 영어를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서양에서 자기가 유럽에서 입수한 그 많은 책들을 번역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이제 후쿠자와 요키치가 이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후쿠자와 요키치가 이렇게 넓은 세계를 보고 견문을 넓히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막부 덕분이에요. 막부가 후쿠자와 요키치를 기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세계 여행을 안 시켰으면은 후쿠자와 요키치의 그 견문은 굉장히 좋았겠죠. 그렇게 이 슬라이드는 지금 유럽 사절단을 그린 당시 그 프랑스의 그 언론이 그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 나폴레옹 3세를 아련하고 있는 일본의 사절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그 두 번째 유럽 사절단인데, 이게 그 가는 길인지 오는 길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 들르는 길에 이집트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인증샷. 자, 그러면은 근데 막부가 왜 갑자기 그렇게 근대화를 추진했던 막부가 왜 권위가 실추가 되고 왜 그렇게 그 또 이 유신 세력들이랑 싸우게 됐냐, 이게 또 의문일 수도 있는데, 이 막부의 지도자, 정부 수반, 그러니까 쇼군, 이 쇼군의 그 풀 네임, 정식 명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돼 있는데 정의 대장군. 정의 대장군이 이 쇼군의 정식 명칭입니다. 무슨 뜻이냐? 오랑캐를 정벌하는 대장군이에요. 이 오랑캐를 정벌하는 대장군인데, 근데 이 장군이 그 미국인들이랑 화친하고, 그 프랑스랑 화친하고, 뭐 영국이랑 화친을 하고, 이 오랑캐 기술자들을 초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오랑캐를 정벌하라고 있는 직책인데 이 쇼군이라는 게, 근데 어떻게 이 오랑캐랑 이렇게 화친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안에 있는 그 보수파들이 그 굉장히 이제 막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가장 공격하기 좋은 슬로건을 이제 얻은 게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존황 양이, 그 황제를 보필하고 오랑캐를 몰아내자. 이 자기 임무, 그러니까 쇼군의 임무가 오랑캐를 그 정벌하는 건데, 이 임무를 하지 못하는 장군은 장군으로서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권력을 우리 지금 천황한테 다시 돌려주고 이 오랑캐를 물리치지 못하는 그 장군을 몰아내자. 그게 존황 양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유신지사 세력들이 굉장히 좀 속되게 말하자면은 꼴통, 아주 과격한 이제 그런 사람들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또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 유신지사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다 쇼인이라고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에 아베 총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라고도 우리나라에 유명하죠. 요시다 쇼인이 또 한편으로는 조선 침략의 어떤 사상적 기반을 또 제공해줬던 사람이다라는 인식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 요시다 쇼인이 유신지사의 사상적 아버지로서 이 막부라는 거를 멸하고 또 천황을 중심으로 한 정부 개혁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랑캐를 몰아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위정척사랑 비슷한 세계관이긴 했지만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고 또 되게 어떻게 보면은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감옥에 gat혔다가 나중에 참수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 이유 자체가 미국이 이제 페리 제독이 군함을 이끌고 일본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 군함을 타고 정부 몰래 미국에 가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시다 쇼인은 오랑캐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오랑캐를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랑캐의 서적들을 읽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제자들한테 편지를 보낸 게 있는데 거기에 되게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아마 읽으셨겠지만 내 안에 있는 나폴레옹을 깨워서 프라이하이트를, 이게 네덜란드 말로 자유예요. 이 프라이하이트를 외치지 않으면 화를 참을 수가 없다.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 이 사람은 자기 제자들한테 나폴레옹이라고 얘기하면은 제자들은 나폴레옹이 누군지 알고, 그리고 프라이하이트라는 단어를 외래어죠. 이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외래어를 사용을 했는데 자기 제자들은 이 프라이하이트라는 단어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랑캐를 몰아내고자 하는 사람인데 근데 막 외래어를 막 쓰고 또 자기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인물이 일본 역사나 중국 역사의 영웅이 아니라 뜬금없이 나폴레옹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거든요. 아니 우리나라라면은 예를 들자면 비유를 할 때 당시 조선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를 비유하겠어요. 이순신 아니면은 한국 역사 속에 있는 위인이나 아니면 중국 역사 속에 있는 관우 이런 사람들을 비유를 삼았겠죠. 근데 요시다 쇼이는 일본 역사 속의 위인을 비유로 삼는 게 아니라 나폴레옹을 갑자기 뜬금없이 거론하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존왕양이 사상의 본거지라고 할 수가 있는 조슈라는 지방이 있는데 오늘날 야마구치예요. 거기 조슈의 사람들이 막부 몰래 1863년도에 유학생들을 보내요. 영국으로, 런던에. 이 유학생들이 이제 일본 역사에는 조슈 5라고 되게 유명한데 조슈 5의 멤버 중에 한 명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유학 1세대 중에 하나예요. 런던에 가가지고 거의 1년인가 2년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어렸을 때.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맨 오른쪽 끝에 있죠.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당시 이름은 이토 슌스케. 아무튼 이 사람이 아주 일찍부터 서양이랑 연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런던까지 갈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 유신지사들은 또 외세에 도움 없이 이렇게 혁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냐? 아닙니다. 메이지 유신이 가능했던 것도 결국에는 외세의 도움을 받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 갑신정변. 갑신정변 때 조선의 당시 개화파들이 일본의 외세의 지원에 의탁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좀 자주 있는데, 근데 일본 메이지 유신도 외세의 지원 없이는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해리 파크스
어니스트 세토우, 그리고 토마스 글로버라는 세 인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메이지 유신 세력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어떤 도움을 줬냐? 무기를 공급해줬어요. 이 지방, 이 조슈 세력이나 사스마 세력이 자기네들 스스로의 힘으로 무기를 어떻게 구입을 했을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이 조슈 5가 영국으로 몰래 유학한 거, 이 토마스 글로버라는 사람이 대신 알선해 준 거예요. 이 토마스 글로버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딘 앤 매티슨이라는 영국 상사가 하나 있었어요. 아편 전쟁에도 상당히 연루가 됐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일본 지점을 차렸어요. 일본 지점을 차려가지고 일본 지점의 책임자가 토마스 글로버였습니다. 토마스 글로버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사카모토 료마나 뭐 이런 사람들이랑도 친분이 있었고 또 이 조슈나 사스마 사람들이랑도 거래를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자금도 공급해주고 무기도 공급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니스트 세토우는 이제 일본에 주재하고 있었던 외교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영자신문, 그러니까 당시 일본에서 발행되던 영자신문이 하나 있었어요. 당연히 서양인들끼리 보는 그런 신문이었겠죠. 근데 거기서 이 막부가 틀렸고 메이지 유신 세력, 이 유신 세력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칼럼을 기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유신 세력들이 칼럼을 바로 일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유포합니다. 고도의 프로파간다 전략인 거죠. 그리고 해리 파크스는 이제 당시 일본에 주재하고 있었던 영국의 공사인데 대사 같은 그런 인물이죠. 이 사람은 사스마랑 조슈를 은밀히 지원을 하면서 막부에 대해서 좀 약간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왜냐면 막부를 지원하고 있었던 것은 프랑스였거든요. 프랑스가 막부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로슈 공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쿠가와 요시노부랑 접촉을 하면서 일종의 여러 가지 근대화 플랜을 마련해 줘요. 그리고 일본이 근대화를 하려면 뭐 중앙 집권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이 쇼군 밑으로 쇼군 절대주의, 이 천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냥 쓸모없는 존재 아니냐. 당신이 진짜 실권을 줘라. 당신이 황제가 되라. 그렇게 부추기게 된 게 프랑스의 공사였어요. 로슈 공사가 도쿠가와 쇼군한테 자네가 황제가 되라라고 계속 부추겼습니다. 근데 만약에 로슈 공사의 구상이 실현이 되게 된다면 일본은 친프랑스 국가가 되겠죠. 근데 영국은 그거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 세력을 계속 지원을 하면서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메이지 유신 세력은 이 영국의 외교관 그리고 영국의 상사의 뭐 회사원 뭐 이런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혁명을 어떻게 보면 내전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메이지 유신의 무대 뒤라는 제목의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메이지 유신 세력이 내전에서 승리를 하고 정권을 잡습니다. 정권을 잡았는데 그럼 이 새로 생긴 메이지 신생정부의 우선순위는 뭐냐? 자, 정한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죠. 그러니까 메이지 정부가 처음 생기자마자 조선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침략을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조선이 일본을 모욕했기 때문에 정벌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뭐 사족들의 불만,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을 성공을 하면서 정부 개혁 중에 하나가 이 사무라이 계급, 이 무사 계급을 없애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라이 계급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불만을 해외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개혁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시끄러워져 가지고 이 불안정한 것을 외부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또는
아니면 이건 원래 일본이 사악하고 간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조선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야욕을 품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훨씬 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정언론이 그렇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그 메이지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조선과의 서계 문제가 좀 중요했죠. 이 서계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메이지 정부가 생겼어요. 메이지 정부가 생겼는데 이 정권이 바뀐 사실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변국들한테. 그래서 조선에 그 외교 문서를 보냅니다. 근데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그 형식이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식이었던 거예요. 일단 조선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열받았던 게 뭐냐면은 그 외교 문서에 일본이 이제 그러니까 황제 황이랑 또 황제만 쓸 수 있는 문자 칙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왕정 복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황을 중심으로 다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천황이 다스리는 국가이니까 그 황자랑 칙자랑 이런 단어들을 쓴 거예요, 문자를. 근데 그런 문서를 조선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 조선은 왕인데 그럼 우리가 아래냐 이제 그런 게 불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문서를 접수하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거다. 우리가 일본이 어떻게 느꼈냐면은 조선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무시한다. 아니 우리 일본은 1869년도에 이미 영국이랑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 정부가 우리를 승인을 했는데 일본의 신생 메이지 정부를 제일 먼저 승인한 정부가 영국이거든요. 이 혁명이 이거를 메이지 유신을. 그래서 영국이 우리를 이제 승인을 했는데 조선 니네가 뭐라고 우리를 무시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생 메이지 정부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급했던 거는 또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당시 러시아랑도의 국경 분쟁 문제가 있었고 또 곧 이어서 류쿠 사람들이 대만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대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청나라랑도 국교를 수립하는 문제도 있었고 되게 복잡했던 거죠. 일단은 일본이 조선한테도 외교 문서를 보내고 또 중국한테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도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특히 또 중국이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또 하나인데 이 거의 400년인가 500년인가 이렇게 관계가 없는 상태로 있는 게 비정상이니까 정상적인 관계를 맺자 중국이랑. 이제 그렇게 해서 중국이랑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또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아주 중요한 또 이유가 있었죠. 조선이 중국을 이제 상전국으로 모시는데 만약 우리 일본이 중국이랑 대등한 조약을 맺으면 그러면은 조선도 우리랑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계산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중국이랑 협상을 하면서 1871년도에 청일 수호 조교를 맺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약이에요. 왜냐? 중국이 최초로 아시아의 다른 국가와 맺은 평등한 대등한 조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아시아의 패자라고 하는 중국이 어떻게 일본과의 이런 평등한 조약을 맺을 수 있었냐? 그게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중국이 내세운 논리가 크게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랑 대등한 관계를 맺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애초에 일본은 우리 중국 질서 밖에 있던 애들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지금 대등한 조약 맺는 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중국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 둘째는 뭐냐면 일본이 지금 한참 서양을 모방을 하면서 근대화 이런 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서양이랑 붙어먹고 중국을 공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당시에 이미 일본이 중국한테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랑 확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은 일본을 우리 품으로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서양 애들을 상대로 좀 뭔가 맞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상황이 되게 녹록치가 않았어요. 러시아랑도 국경 분쟁이 아주 심하게 있었고 그게 이리 분쟁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날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오늘날 신장 위구르 지역 그쪽에서 러시아랑 국경 분쟁이 아주 크게 있었고 또 그 천진에서 서양인 선교사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프랑스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프랑스랑도 약간 전쟁 위기가 비슷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 당시 1870년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적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딱 아주 타이밍 좋게 딱 와가지고 이제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대신 중국이 얻어낸 게 또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 조약의 제1조 양국에서 속한 방토 침범 금지. 그러니까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거예요. 그리고 2조 타국으로부터 불공정한 일을 당하면 서로 상호 원조하자. 이 2조가 좀 약간 논란이 됐던 구절인데 왜냐하면은 당시 서양 세력들이 이 2조를 두고 이거 일본이랑 중국이랑 동맹 맺는 거 아니냐? 서양 세력을 상대로 그런 오해를 했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의도가 맞아요. 그 의도로 이 구절을 섭입을 했는데 일본은 당시 서양이랑 적대하는 거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조를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생각 없이 받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조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좀 양보를 했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2조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 2조가 이거 동맹조약 진짜 아니다. 이거를 이제 서양 애들한테 설득하는 거를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일본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이랑 중국이랑 대등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적인 천하 질서를 좀 부정하는 그런 행위였었죠. 그래서 왜냐면은 이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 맺어진 대등한 조약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1873년이 되면은 이와쿠라 도모미라고 당시 일본 정부에서 가장 직위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이 이와쿠라 도모미가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일본이 직면해 있는 중대사는 세 개다. 첫째, 가라우토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 가라우토가 뭐냐면은 사할린입니다. 사할린. 그러니까 러시아랑 국경 분쟁이 아직 안 끝냈다. 둘째, 타이완의 생번인 토벌. 그러니까 생번인이 뭐냐면은 타이완에 있던 야만인들이 우리 류쿠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이제 이걸 토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문제였고. 그리고 셋째로는 그러니까 조선으로의 사전 파결 이렇게 있는데 근데 조선군의 사전 파결하는 거는 맨 마지막 순위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일본 입장에서 러시아랑 국경 분쟁이 굉장히 이제 중요했는데 왜냐면은 조선과의 문제는 사실 그냥 우리가 외교 문서를 안 받아줘가지고 그냥 자기 자존심이 상한 거지 실제 사람들의 목숨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러일 국경 분쟁은 달랐어요. 얘기가 이게 뭐냐면은 이 사할린에 당시에 이미 일본 사람들이 많이 건너가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인들도 많이 건너가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이 발생하죠. 갈등이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인들이 일본인들을 살해하고 일본인 민가를 불에 지르는 이제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막부, 아직 메이지 정부 이전이죠. 1867년도 막부는 러시아랑 잠정 협정을 맺어가지고 일단 러일 잡거 러일 잡거 해가지고 그냥 공존하자 우리 같이 서로 터치하지 말고. 근데 이게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이지 신생 정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1875년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협정이 맺어지는데 여기서 일본이 사할린 전역을 아예 그냥 러시아한테 양도를 해버리고 대신 쿠릴열도 보이시죠? 지금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여기 조그마한 섬들 딱딱딱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받아요. 사할린을 주고 그 쿠릴리오토를 받는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굉장히 이제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건데, 당시 뭐 국력을 생각해 보면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죠. 뭐 이거라도 안 받으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1875년이잖아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여기서 그 양해각서를 하나 얻어요. 일본이 러시아랑 협상을 하면서. 뭐냐?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건데 러시아는 개입하지 마라. 러시아는 승인을 해요. 1876년 뭐가 발생합니까? 운요호 사건, 강화도 조약. 강화도에서 일본 군함이 운요호가 포격을 하죠. 이거를 이미 1875년도에 러시아랑 협상을 하면서 양해를 얻어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다른 나라들의 허락을 일단 받고 나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외교예요. 그게 외교. 아무튼 이제 다시 이제 오쿠보 도시미치의 그 정한론 반대 의견서를 또 살펴보자면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이 정한론을 막 주장하던 거는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나 뭐 이런 쪽 이제 과격파들이었는데, 아무튼 오쿠보 도시미치가 이 정한론에 반대를 하면서 이런 이유들을, 아주 합리적인 이유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신생 정부의 제도 변혁과 그 증세로 국내가 불안정해졌다. 둘째, 국가 재정에 여유가 없으며 증세 시 물가 상승과 외채 의존 우려가 된다. 셋째, 부국 강병의 장시간 소요가 되며 병력을 동원하면 민생 대책이 풍계가 된다. 넷째, 전쟁이 벌어지면 무기 수입 때문에 금이 유출이 되고 수출입이 불안정해진다. 다섯째, 러시아가 남진을 기도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어부지리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섯째, 일본은 영국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자칫 일본이 제2의 인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 여섯 번째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오쿠보 정권은 일본이 지금 외국에 대해서 막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채무 때문에 일본이 식민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영국이 메이지 유신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도와줬지만 그 영국이 일본을 식민지로 삼을 수도 있다. 그 위기감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은 뭐 국가 재정에 뭐 문제가 생기고 국가의 금이 유출이 되고 뭐 이런 거는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영국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부채랑 영국이 그거를 핑계로 일본을 식민지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당시 국제적인 식견이 없었으면은. 근데 오쿠보는 그것까지 간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일본은 이미 영국, 프랑스 군대의 국내 주둔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점이 더 수치스러운 거 아니냐. 아니, 너네들 지금 조선이 뭐 우리 외교 문서를 안 받아줬다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우리 땅에 영국군이랑 프랑스군도 있지 않냐. 그거는 수치스럽지 않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쿠보 도시미치는 정한론을 반대를 하고 아주 효율적이고 강력한 식산 흥업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일본의 철도가 깔리고 공장이 뭐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 허리띠 졸라매기 운동 비슷하게 해가지고 국부를 차근차근 쌓게 되고, 또 뭐 행정개혁도 해가지고 당시 수많은 봉건 영주들로 나뉘었던 그 나라를 하나의 통일된 중앙 집권 국가로 만들어 냅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 있었긴 했지만요. 가령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이고 다카모리랑 내전을 벌여가지고 또 수차례 내전이 있고, 또 농민 봉기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물질적인 근대화의 반석을 다지게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신생 메이지 정부의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이와쿠라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와쿠라 사절단을 보냈다는 그 사실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여기에 진지했다는 거예요.가 이제 인상적인 거죠.
그 이와쿠라 사절단은 어떻게 보면은 당시 정부의 최고 수반들, 최고 관료들이 한꺼번에 다 2년 동안 나라를 비웠어요. 이 사절단의 규모가 107명이에요. 그것도 최고 정책 결정자들이 다 같이 간 거예요. 몇 명 빼고. 목적은 이 서양 열강들이랑 기존에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거였는데, 근데 딱 가보니까 가니까 바로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안 된다. 얘네들이 이 불평등 조약 개정을 할 마음이 하나도 없다. 이제 이거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바로 목적을 바꿔요. 무슨 목적이냐? 아, 그럼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서양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와쿠라 사절단은 미국을 먼저 시작해가지고 유럽 각국을 이제 시찰을 하고 이제 또 저기 인도양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당시 이게 되게 놀라운 책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시찰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1875년도에 미국 회람 실기라는 책을 이제 출판을 하는데 그 디테일이 어마어마해요. 솔직히 요즘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나갔다 오셔가지고 쓰시는 보고서 있잖아요. 출장 보고서. 그런 출장 보고서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있습니다. 엄청난 책이에요. 지금은 이게 절판돼가지고 아마 구하실 수 없을 텐데, 동네 도서관에 가면은 아마 있을 거예요. 미국 회람실기, 총 5권이고, 영국 1권, 미국 1권, 그리고 유럽 상중하, 이렇게 있는데, 유럽 각국에 대한 어떤 총론, 그러니까 역사랑 경제, 산업, 사회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옛날 19세기 초에 뭐 어떤 거의 풍문서, 그냥 소문을 모아놓은 그런 기록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전문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는 일본에 아직 사회과학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굉장히 사회과학적인 책입니다. 디테일이 있고 깊이가 있어요. 이게 각국의 산업을 기록을 하고 도시 풍경을 또 묘사를 하고 또 그 나라의 국민성, 이 사람들은 뭘 좋아하고 서로 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본에 주는 함의까지 기록을 한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게 좀 있는데 러시아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쓴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를 가니까 이제 러시아의 경제를 시찰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본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기록한 게 자기들이 눈으로 본 거를 이제 많이 기록을 했으니까 러시아의 상업을 주름 잡고 있는 거는 거의 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더라. 이 독일 사람들이 거의 다 러시아의 상업을 주름 잡고 있다더라. 러시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독일인들을 되게 싫어하더라.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프랑스나 영국이라고 하면은 되게 껌뻑 죽는다. 마치 뭐 프랑스나 영국에는 신선들만 사는 것처럼 그만큼의 막 우러러 본다. 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제 다 보는 거예요. 이와쿠라 사절단이 가가지고 아, 러시아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당시 일본에서는 마치 러시아가 유럽 열강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포악적이고 막 엄청난 그런 나라라고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상 거기 가가지고 유럽 가서 보니까 아니 이 프랑스나 영국은 러시아를 거의 반야만인국 취급을 하는데 거의 미개한 나라처럼 취급을 하는데 약간 터키보다 약간 나은 나라?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러시아만 이렇게 무서워하냐? 정작 프랑스랑 영국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럽의 실상이랑 그러니까 유럽의 세력 관계, 유럽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까지도 되게 자세하게 관찰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청일전쟁과 이제 삼국간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일전쟁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청일전쟁 때 청일전쟁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의 조선을 둘러싸고 일어난 전쟁이죠. 청일전쟁에 대해서 좀 더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해드리려면은 좀 시간이 아주 모자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갑신정변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 갑신정변 때, 이모군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82년도에 조선에서 이모군란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그 구식군대가 그 신식군대를 상대로 일으킨 그 반란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모군란에서 반란을 일으킨 그 군대가 일본 그 당시 고문들을 죽이고 뭐 일본 대사관 사람들을 뭐 좀 죽이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군이 그 출동을 하게 되죠. 일본군이 조선에 출동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질 수 없는 그 우리 청나라 중국 중국의 군대도 그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고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일본이랑 중국이랑 충돌 직전까지 갔다가 조약을 맺어요. 그게 천진조약이에요. 천진조약에서 뭐라고 이제 조약을 맺냐면은 우리 이제 다 같이 철수를 할 건데 만약에 앞으로 우리 또 조선에 출병할 일이 있으면 서로 상호 통보를 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합의를 하고 중국이랑 일본이랑 철수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1884년도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돼요. 갑신정변 때문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3.1천하로 끝나게 되고 그 3.1천하로 끝나게 된 이유가 중국군이 개입을 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청나라 군대가 그 위안스카이가 이제 그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 위안스카이가 이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갑신정변 세력이 아주 3일 만에 일소가 되었고 그 후로부터 이 1884년부터 1894년까지 10년 동안은 조선은 사실상 중국의 거의 반식민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조선에 있던 그 주천공사 위안스카이가 거의 이제 주조선 총독처럼 행세를 하고 그 조선의 많은 부분들을 내정을 이제 간섭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이제 일본의 그 영향력이 조선에서 거의 완전히 일소가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완전히 역전시키는 계기가 생겨요. 그게 1894년도 동학농민 운동이죠. 이 동학 사건 때문에 동학 사건 관련해 가지고 조선 정부가 스스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다시 조선에 개입을 할 명분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중국이랑 충돌을 할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전쟁을 바랬어요. 이제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제 무스 무네미스라고 일본 외교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오늘날에도 이 무스 무네미스의 동상이 일본 외교부 로비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스 무네미스가 자기 회고록 건건록에서 솔직하게 밝히고 있어요. 일본은 처음부터 전쟁을 원했어요. 중국이랑 한판 붙어가지고 중국의 세력을 조선에서 몰아내고 조선에서 일본 주도의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일본의 목적이었고 따라서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도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건건록이라는 책에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건건록이 무슨 뜻이냐면은 건건이 절뚝절뚝 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 외교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 지난했다. 특히 청일전쟁 개전 이후에도 나중에 이 전후 처리 과정에서 삼국 간섭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랑 프랑스, 독일이 일본 보고 너네들 먹은 거 토해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거를 협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건건록에서 무스 무네미스는 청일 전쟁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외교적인 과정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일본 외교관들의 필독서라고 여겨지고 있고 또 중요한 게 여기에 이제 러시아, 영국, 미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일본이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무스 무네미스는 어떤 사람이냐? 무스 무네미스는 이 사람도 되게 개인사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카모토 료마랑 같이 활동을 했던 지사였어요. 해원대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는데 해원대가 뭐냐면은 일본 최초의 해운 회사입니다. 해운 회사. 해운 회사에서 사카모토 료마랑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신, 그 메이지 유신이 그 성공하고 나서 무스가 잠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유신 이쪽 사람들보다 약간 막부 쪽 사람들이랑 좀 친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어떻게 잘못 연루가 돼가지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 재밌는 게 이 사람이 또 서양물을 먹었던, 그러니까 그 영어를 좀 배웠던 사람이어가지고 제레미 벤담의 도덕 및 입법의 여러 원리라는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 역시 사람이 감옥에 가면은 좀 이런 저술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나 봐요. 아무튼 그 도덕 및 입법의 여러 원리라는 책을 번역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 이토 히로부미랑 어떻게 또 그 친분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 조기에 석방이 되고 1884년도에 그 유럽에 그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 갑신정변이 있던 해죠. 1884년이면은 런던으로 가요. 그리고 런던에서 되게 그 서양의 정부 제도, 외교, 뭐 역사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공부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스문의 스미스가 청일 전쟁에 이르기까지 어떤 외교를 펼쳤냐,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점이 그 흥미로운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일본이 얼마나 용이 주도했고 그 치밀했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신중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본이 조선에서 자기 나라의 영향력을 회복을 하려면은 청나라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청나라랑 전쟁을 하기 전에 다른 유럽 열강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걸 굉장히 그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다른 나라들의 의중이 진위가 뭐냐 이런 거를 계속 떠봤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러시아랑 계속 몇 번 접촉을 하다가 그 망설였는데, 왜냐하면 러시아가 초기에는 일본의 출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협상을 하다가 나중에 러시아가 입장을 선회하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셔요. 그리고 둘째, 영국도 그 청나라에 아주 큰 이권을 갖고 있는 세력으로서 이 사람들의 그 영국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영국이 어떻게 나올지를 계속 이제 타진을 해봐요, 의사를. 근데 여기서 그 중국이 이 청나라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저지른 게 있어요. 당시 청나라의 책임자는 리홍장이라는 아주 또 걸출한 사람인데, 한때는 동양의 비스마르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아무튼 리홍장이 영국한테, 우리가 지금 일본이랑 전쟁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 너네가 좀 중재를 해달라. 너네 지금 그 일본이랑도 친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영국한테 좀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리홍장이. 근데 여기서 실수가 뭐냐? 러시아도 동시에 접촉을 한 거예요. 리홍장은 영국한테 중재를 요청을 했으면서 동시에 러시아를 접촉을 해가지고 중재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영국은 이 점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랑 당시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고 있던 엄청난 라이벌 이렇게 나라였는데, 이 리홍장이 또 러시아한테 어떤 이권을 빌미로 이렇게 하냐,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무스무네미스는 이 중국이 러시아를 접촉한 것을 알게 되고 쾌재를 부르게 됩니다. 리홍장이 엄청난 뭐 외교 천재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별 볼이 없었구만. 이 리홍장 되게 실수한 거다. 이걸 바로 간파를 했어요, 무스무네미스가. 그리고 미국한테도 의사타진을 해가지고 미국은 우리가 만약에 개전을 하게 되면은 너네들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국은 우리 아무런 입장이 없어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 그 실제 어떤 외교 문서를 딱 주고받았는지 그걸 보는 게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이게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 첫 번째 문단이 러시아가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거거든요. 일본이 전쟁을 청나라에 대해서 전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이제 취한 문건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러시아 정부는 일본이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군대를 철수하기를 거절하면은 일본 정부는 중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충고한다. 이렇게 썼어요. 이 문서는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전보를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 러시아는 뭐라고 했냐면은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에 대해 침략의 뜻이 없고 또 그 나라의 내란이 완전히 평정되어 내란이 재발될 위협이 없게 되면 바로 그 군대를 조선에서 철수한다는 뜻을 인정하며 크게 만족한다. 다만 그렇다면 일청양국은 속히 협의를 하여 평화적 국면을 하루속히 이루게 되기를 희망한다. 또 동시에 러시아는 조선국이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조선국의 사변을 방관할 수 없는 것이며 오늘날의 경우도 전적으로 일청양국의 갈등을 예방하려는 희망에서 나온 것임을 일본 정부가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제 이렇게 전보를 보낸 게 그 마지막 전보거든요. 일본한테 보낸 거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양측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는 거를 철수한다는 그 뜻을 인정을 하고 만족을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무스 무네미스는 이 정보를 보고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러시아는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해도 불만이 없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를 보고. 그럼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냐? 첫 번째 정보는 러시아가 분명하게 일본한테 어떤 A라는 사항을 권고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문단에는 아무런 권고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리는 그냥 만족해. 너네들이 좀 잘 해봐. 희망해. 이렇게 끝났어요. 즉 러시아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보고 무스 무네미스는 우리 전쟁해도 된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외교 문서라는 게 참 재밌죠. 영국의 입장은 이렇게 됐습니다. 영국은 뭐라고 썼냐면은 일본이 청구에 대해 요청한 것은 일청양국 간의談판을 기초로 했다는 것과 모순되며 그리고談판의 범주 밖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이 이미 단독으로 착수한 것이라 할지라도 청구에 간섭하는 일이더니 협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실로 천진조약을 도외시하는 조치이므로 만약 일본 정부가 이런 정략을 고집하여 개전하게 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좀 뭔가 강경한 느낌이죠. 뭔가 영국 정부가 되게 화가 많이 났구나 라는 느낌이죠. 무스 무네미스도 뭐라고 건건록에서 쓰고 있냐면은 표면상으로는 되게 강경해 보이나 실제로는 입장이 없다. 왜? 일본한테 아무런 요구를 한 게 없어요. 영국은. 그냥 일본 정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근데 뭐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정말 킬포인트가 뭐냐면 영국 정부가 또 이렇게 정보를 보내요. 일청 양국 사이에 개전하게 되면은 청국의 상해는 영국의 이익의 중심지이므로 일본 정부는 상해항 또는 그 부근에서 전쟁이나 이에 버금가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해야 된다. 이 구절을 보면은 이제 무스 무네미스는 이걸 딱 보고 이거는 우리가 전쟁을 해도 오케이라는 사인이다. 왜? 영국은 그냥 상해 주변에서만 하지 마, 전쟁을. 딴 데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니까 상해 주변만 좀 가만히 냅둬.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거든요, 일본한테. 그러니까 전쟁을 오케이 사인을 해준 거예요, 영국이. 그럼 미국의 입장은 뭐냐? 당시 미국도 조선이랑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였고, 또 중국이랑도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였으니까 이런저런 중재 요청이 들어왔는데 미국 정부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전보를 보냈어요. 조선의 변란이 이미 진정되었음에도 일본 정부가 청국과 같이 조선으로부터 군대를 철수하는 것을 거부하고 더욱이 그 나라의 내정에 대해 급격한 개혁을 하려고 함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국 정부는 일본과 조선 양국에 대해 깊은 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정부가 조선의 독립 및 주권을 중요시 해줄 것을 희망하며 만약 일본이 명분 없이 군사를 일으켜 미약하여 방어할 수 없는 이웃나라를 병화의 수레장으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 미합 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매우 통탄한 일이다. 이렇게 썼어요, 미국이. 그럼 무스 무네미스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했냐? 미국은 아무 입장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걸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미국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딱 이런 거예요. 그냥 요즘 외교 말로 하면은 그냥 유감이다. We regret.
아, 그래, 아주 통탄할 일이다. 그 말은 즉, 우리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했냐? 러시아 입장 확인했다. 영국 입장 확인했다. 미국 입장 확인했다. 이 세 나라 모두 우리가 중국이랑 전쟁을 하는 걸 반대하지 않았다. 이건 오키 사인이니까 이제 중국이랑 전쟁을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고 이겼습니다. 자, 근데 일본이 전쟁에서 아주 크게 이겼어요. 압승을 했어요. 중국을 상대로. 사실 뭐 영국도 그 일본이랑 중국이랑 전쟁을 했을 때 뭐 설마 또 일본이 그렇게 이기겠어? 막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이 크게 승리를 합니다. 크게.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욕심이 좀 생겼는지 그 중국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은 요구를 했어요. 그 뭐 대만 할양해줘. 배상금 이만큼 내. 그리고 너네 지금 료동반도도 우리한테 줘. 이렇게 이제 요청하다 보니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본도 너무 그 영어로 하면은 overplay their hands를 한 거죠. 너무 나갔다. 그래서 그 삼국 간섭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러시아랑 프랑스랑 독일이 합세해서 일본한테 압력을 아주 강하게 넣어가지고 아, 너네가 그 대만을 먹는 거는 뭐 그건 오케이 하겠어. 근데 요동반도 먹는 건 하지 마. 그렇게 그 위협을 한 거예요. 일본한테. 그냥 위협한 게 아니라 너네가 우리의 충고 안 받아들이면은 우리 군사를 일으킬 거야.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러시아랑 프랑스랑 독일이랑 이 세 개 나라랑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 요구를. 그러면은 러시아는 왜 그 일본한테 그런 요구를 했냐? 그 러시아가 당시 원했던 게 뭡니까? 그 부동항이에요. 얼지 않는 항구. 그 마침 그 얼지 않는 항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동반도에. 그 요동반도를 러시아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발라 놓은 땅이에요. 러시아가 침발라 놓은 것을 그 일본이 먹으려고 하니까 러시아는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또 여기에 그 프랑스는 러시아랑 공식적으로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또 뭐 같이 행동을 보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독일이 좀 뜬금없는데 그러니까 독일은 약간 그랬던 의도가 뭐였냐면은 러시아의 관심을 완전 저기 아시아로 돌려놓고 싶어 했어요. 러시아가 유럽에서 알짱알짱 거리는 것보다 아시아에서 그 너네들 뭐 하고 싶은 거 해. 그런 식으로 이제 최대 부추기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이렇게 해서 그 일본한테 엄청 압력을 행사하니까 무네미스는 눈물을 머금고 요동반도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요동반도를 반환하는 거를 그 수용을 하자라고 제일 먼저 의견을 개진했던 것도 무스라고 해요. 그 무스는 되게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 국민 감정으로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대국적으로 요동반도를 양도를 하고 그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무스모니미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와신 상담해야 할 때다. 지금 감정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삼국 간섭이 일단락이 되고 일본은 대만을 이제 할양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막대한 배상금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배상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 많은 그 군비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역시 자본주의의 민족, 영국의 그 영리함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중국이 막대한 배상금을 일본한테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이 그럴 돈이 없어요. 이거 빌려와야 돼요. 어디에서 빌려오냐? 영국 HSBC. 지금도 있는 그 은행 HSBC. HSBC가 홍콩 앤 샹하이 뱅크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홍콩 이 동아시아에서 생긴 은행이에요. 이 홍콩 앤 샹하이 방크에서 청나라가 대출을 받고 대출 받은 돈으로 일본한테 배상금을 지불을 하고, 그럼 일본은 그 받은 배상금을 어떻게 했냐? 영국 은행에 예치를 했어요. 영국 런던 은행에. 그렇게 하면 보면은 영국은 여기 진짜 손 하나 안 대고 돈 먹었구나. 되게 재밌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지도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자로 여순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고 대련이라고 써 있는 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일본이 원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이 대련과 여순이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마찬가지로 원했던 것도 똑같은 곳이에요. 여순. 보시면 여기가 항구인데 이 러시아가 이곳을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일본이 이 삼국 간섭 때문에 이 여동반도를 중국한테 반환을 했는데 재밌는 게 러시아가 이거를 조차를 받아요. 청나라한테. 이 러시아랑 청나라랑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에 하나 일본이 또 뭐 군사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너네랑 러시아가 좀 도와줄게 청나라. 그래서 그러니까 비밀 약정이에요. 비밀 약정을 딱 해가지고 했는데 그럼 대신 우리한테 뭐 담보를 제공해라. 담보를 제공한 게 바로 이 여순항이랑 대련이 됩니다. 그리고 철도 이권. 그러니까 러시아는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이 먹은 거를 다시 토해내게 하고 그리고 그 토해낸 거를 다시 러시아가 먹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우라통이 치미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본이 삼국 간섭을 당하게 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맹이 없으면 안 되겠다. 동맹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영국이랑 동맹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명예동맹 체결은 어떻게 가능했냐? 지금 당장 생각을 해보면 영국은 당시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국. 영국이라는 나라가 왜 저기 동아시아에 있는 저 일본이라는 나라랑 동맹을 하냐? 이제 몇 가지 백그라운드를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유럽 세력 균형의 변화. 그러니까 독일이 갑자기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고 독일의 힘이 이제 워낙 이제 커지니까 영국으로서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아시아 쪽에 있는 영국 해군을 유럽으로 불러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아시아의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가장 좀 믿을만하고 좀 괜찮은 동맹 상대가 어디 있을까 딱 보니까 일본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랑 좀 동맹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러시아의 팽창, 시베리아 철도. 시베리아 철도가 이제 1900년쯤 되면은 거의 완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인도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런 계산이 또 있었고 또 일본의 국지적 지위가 향상. 청일전쟁 중에서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워낙 압승을 거두다 보니까 일본의 국지적 지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다른 열강이 봤을 때도 일본 꽤 하는데 막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의화단 사건이었어요. 의화단 사건이 뭐냐면은 이제 1900년도에 중국의 이제 반서구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서 의화단이라는 단체에 있던 중국인들이 막 서양인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다녔어요. 당시 북경이나 뭐 천진이나 이런 데서 당시 서양인들이 좀 여러 군데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그래서 서양 어린이들도 죽이고 여자들도 죽이고 임산부도 죽이고 일단 막 아수라장이 벌어진 거예요. 1900년도에. 그러니까 당시 서양 열강들은 이거를 진압을 해야 되니까 군대를 이제 파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멀잖아요. 저기 동아시아까지. 그리고 게다가 더군다나 당시 중국 청나라 정부가 판단을 되게 잘못해가지고 서태후가 의화단 편을 들게 돼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서태후가 저기 서양 열강들한테 다 선전포고를 해버려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정말 이제 정규 전쟁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일본이 2만 1000명에 달하는 병력을 제공을 해요. 서방 연합군의 일원으로 2만 1000명에 달하는 이 진압군의 총 숫자가 7만 명인데 그 중에 2만 1000명이 일본군이에요. 그래서 일본군이 그렇게 이제 의화단 사건 당시 서방 군대를 도와주면서 일본의 몸값이 확 이제 올라간 거죠. 그리고 물론 일본 외교관들의 노력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하야시 다다스나 뭐 구무라 주타로 뭐 이런 아주 기라성 같은 외교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영일 동맹 체결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로비 활동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하야시 다다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이 하야시 다다스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무스 무네미스 못지않은 아주 그 파란만장한 개인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원래는 막부 쪽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또 그 막부가 보냈던 유학생 2기였어요. 2기. 막부가 보냈던 영국 유학생 2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막부랑 메이지 유신 세력이랑 전쟁을 하고 있었던 때였고, 근데 이 사람은 그 막부 편에 서가지고 그 거의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끝까지. 그래가지고 저기 홋카이도까지 가요. 홋카이도까지 가가지고 항전을 했어요. 근데 결국엔 다 이제 패배를 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막부한테 그 메이지 유신 세력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유학 경험이 있는 인재잖아요. 아무리 그 반란군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신생정부 입장에서는 반란군이죠. 네, 그 반란군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끝까지 항전했다고는 하지만, 그 유학생 이기로서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토 히로부미랑도 또 그 친분이 또 있어가지고 계속 또 정부 일을 하게 되었고, 이게 재밌는 게 무스 모네미스도 이토 히로부미랑 친분이 있게 되었고 이 하야시 다다스도 이토 히로부미랑 그렇게 친분이 있게 되었는데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다 뭐냐? 런던 유학파다라는 거예요. 런던 유학파들끼리 엄청난 그 끈끈함이 있었나 봐요. 아무튼 하야시 다다스가 그렇게 해서 그 일본에서 또 그 다양한 저술 활동도 했었고 그 많은 서양 서적들을 번역을 했습니다. 뭐 존 스튜어트 밀의 책도 번역을 했다고 하고 또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로마사 논고가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그 책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아마 거의 최초의 번역본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영일 동맹을 추진하기 전에 그 국내 여론을 설득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일본 식자층에서 가장 많이 읽히던 신문 시사신보라고 있어요. 이게 후쿠자와 유키치가 만든 신문인데 거기다가 이제 논설을 하나 기고합니다. 뭐라고 했냐? 고립을 피하려면 동맹국이 필요하다. 터키나 페르시아는 너무 멀다. 청국, 시암은 태국입니다. 청국, 태국, 조선은 너무 약하다. 동아시아의 막강한 해군력을 지닌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유력 후보다. 하지만 러시아와 프랑스는 이미 둘 사이의 동맹이고 또 유럽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동맹이 있다. 이 중 오직 영국만이 동맹이 없다. 그리고 영국은 러시아를 적대하고 있는 나라다. 영국은 기존의 권익을 유지하고 타국의 침략을 억제하려고 하는 나라이며 러시아는 팽창하려고 하는 나라이므로 영국과 동맹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주 논리적인 논설이죠. 요즘 그 뭐 국제정치학적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영국은 현상 유지 국가고 러시아는 현상 타파 국가이므로 그 우리 일본은 현상 유지 국가 편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일 동맹이 그 영일 동맹이 체결하는 과정도 사실 되게 진난했는데 잠깐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동맹이라는 걸 맺잖아요. 그 동맹을 맺으면 그 뭐가 있어요?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뭐 범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 일본한테 너네들은 지금 조선에서의 이익을 우리한테 보장받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너네들이 그걸로 이제 대가로 내세우는 게 중국에서의 권익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선에서 일본의 권익과 중국에서 영국의 권익은 등가 교환이 아니다. 등가 교환이 아니라고 직접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냐? 조선이 만약에 너네들 일본한테 사활적인 이익이라면은 중국에서 영국의 권익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사활적인 이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가 교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원했던 거는 일본이 그 인도까지, 그러니까 인도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이 개입해 주길 바랬던 거예요. 영국이 원했던 거는. 근데 일본도 거기까지는 좀 우리가 아무리 뭐 그렇다 해도 그 인도까지 가는 건 좀 무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견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동맹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좀 약간 애매하게 체결이 됐어요. 무슨 뜻이냐? 동맹인데 그 군사 원조의 의무가 발생하는 거는 제3국이 침략했을 때가 아니라 제3국 플러스 제4국,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세력이 침공을 했을 때 군사 원조가 발생을 했어요. 그 외에는 중립을 유지한다가 영일동맹의 조항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일동맹을 체결을 했는데 영일동맹 체결을 하고 나니까 일본의 반응이 되게 재밌습니다. 한 명은 뭐 굉장히 기뻐했고 되게 모두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했다고 쓰고 있고, 또 나스메 소세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죠. 나스메 소세키는 마치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과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동네 막내 돌아다니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 그렇게 좀 냉소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야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영일동맹을 죄악으로 봤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시아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을, 그러니까 이 아시아를 침공하는 영국이랑 동맹을 맺는 게 사악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이제 당시의 프로파간다 포스터이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영일동맹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 이제 러시아랑 전쟁을 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러일 전쟁의 세계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러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러일 전쟁 때문에 한국이 거의 이제 식민지화가 되는 거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러일 전쟁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 유럽 백인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승리했던 총력전이에요. 그러니까 비백인 나라가 근대적인 총력전에서 백인 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했던 전쟁으로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0차 세계대전이라는 또 말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러일 전쟁이 되게 현대적인 무기들을 사용해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식 기관총, 대형 야포, 그리고 이제 참호전의 원형이 되는, 1차 세계대전 하면 참호전이 연상이 되는데, 참호전의 원형이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러일 전쟁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사상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프로파간다 전쟁이기도 했어요. 어떤 프로파간다냐? 우리나라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 문명국, 너네 러시아는 헌법도 없는 야만국,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만국 대 입헌국, 문명국가 대 야만국, 이런 식의 이제 도식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은 또 엄청난 첩보 전쟁이기도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렇게 이기니까 비유럽 세계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안중근 의사도 러일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상당히 기뻐했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현대 중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순원도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러시아에게 승리한 그날로부터 전 아시아의 민족은 유럽을 타도하고자 독립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했고, 베트남의 독립운동가도 황색인종의 장남인 일본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인도의 네루도 세계사 필력에 이렇게 썼어요. 일본의 승전 소식을 듣고 수많은 아시아의 소년 소녀와 어른들이 감격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 그러니까 터키에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의 승리는 러시아 차르 전제주의에 대한 헌정주의의 승리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터키에는, 당시 오스만 제국에는 이제 젊은 투르크단이라고 단체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 단체가 헌법을 추구하는, 입헌 정치를 추구하는 단체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헌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 운동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러일 전쟁에서 또 이게 최초의 현대전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전사자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 측은 이만큼 죽었고 러시아 측에서도 이만큼 죽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죽었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또 엄청난
그 신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냐? 만주에서 이 러시아군과 싸우다가 이만큼의 많은 일본인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만주는 이 수만 명의 일본인의 영혼과 피가 지금 스며들어 있는 신성한 땅이다. 즉 만주는 일본이 반드시 점거해야 되는 곳이다. 라는 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이 만주라는 공간이 비단 어떤 그 구체적인 자원이나 이런 걸 획득하기 위한 그런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만큼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오제 바라는 거예요, 일본이. 그리고 이제 그 러일 전쟁은 엄청난 그 첩보 전쟁이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아카시 모토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 그 러일 전쟁 전야 때 그 무관이었거든요. 그 유럽에 주재한 무관. 근데 이 사람이 그 영국의 스파이들이랑도 막 접촉을 하면서 막 러시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아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당한 활동 자금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뭐 폴란드 민족주의자, 핀란드 민족주의자, 볼셰비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랑 접선을 하면서 활동 자금을 건네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돼요? 러시아 안에서 봉기가 일어나죠. 사실 1905년도에 1차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닌도 이 아카시 모토지로가 제공을 했던 자금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요.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당시 메이지 유신하고 나서 거의 그 50년도 안 지났는데 40년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이 일본인이 유럽 안에 그 러시아의 그 내부적인 역학관계, 뭐 폴란드 뭐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컨택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 봉기를 일으킬지 어떻게 알고 그런 게 다 했나? 이거는 상당히 첩보적인 이 정보전 관점에서 아주 놀라운 겁니다. 이것도 보통 그 식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그 동아시아 사람이 그 유럽 각 민족들의 그 세력 관계라던가 뭐 누구를 만나가지고 얼만큼의 돈을 줘야 되고 그런 걸 이거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참 놀랍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아카시 모토지로가 그는 혼자서 일본군 10개 사단의 일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여기 스페셜 듀티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MIT 교수가 쓴 책이에요. 그 MIT 교수가 일본의 그 일본 정보기관의 역사를 메이지 유신 때부터 오늘날의 일본까지를 다룬 그 어마어마한 책인데 아직은 번역이 안타깝게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일본어를 하실 수 있다면은 일본어판도 구입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본어판 제목은 특무예요. 특무. 그 특무기관. 특무. 아무튼 러일 전쟁은 그 포츠머스 조약으로 이제 종결이 되는데 여기서 미국이 이제 중재에 나섭니다. 그 러시아도 이미 지쳤고 일본도 지쳤기 때문에 그 미국을 중재자로 삼아서 서로 화해를 하게 되고 뭐 화해라는 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 강화를 해서 그 평화를 맺게 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러시아가 그 삼국 간섭 때 획득했던 그 여순과 대련 이 요동반도 이거를 일본한테 양도를 하고 또 러시아의 철도 이권을 일본한테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할린 있죠. 메이지 유신 초창기 때 그 일본이 그 국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 사할린을 다 러시아한테 넘겨주고 대신 쿠릴 열도를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러일 전쟁 덕분에 그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또 얻어요, 일본이. 그런데 일본이 가장 사실 원했던 거는 그 배상금이었는데 근데 배상금 못 받았습니다. 근데 배상금 못 받으니까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히비야 폭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도쿄에 있는 히비야 공원 앞에 와가지고 막 시위를 하다가 중간에 더 이 감정이 격렬해지다 보니까 뭐 관공서 부수고 방화를 하고 파출소에 막 불 지르고 뭐 신문사 이 국구민 신문사라는 곳이 그 당시 어용 신문사였대요. 그러니까 친정부적인 신문사인데 거기도 막 불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막 17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부상당하고 또 2,000명 이상이 뭐 체포당했던 뭐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 일본의 그 민족주의적인 감정은 어떤 뭐 정부가 뭐 이렇게 부추겼다기보다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도 상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그 무스 무네미스가 내린 평가인데, 그 무스 무네미스는 왜 그 리옹장이 실수했다고 판단을 했냐면은, 그 리옹장이 영국한테 중재를 구했으면서도 동시에 러시아한테도 중재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된 말로 하면은 양다리를 걸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영국은 거기서 이제 확 기분이 상해서, 또는 위협을 느껴서 이제 그 일본이 개전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이 리옹장이 영국한테 더 많은 뭐 이권들을 약속을 해주고 영국으로 하여금 중재자로 나서달라라고 했으면 모를까. 근데 리옹장이 그 영국한테도 접촉을 하면서 또 동시에 러시아랑도 접촉을 하면서 뭐 이권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리옹장이 이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무스 모네미스는 그 리옹장이 러시아를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리옹장이 실수했다, 이거를 간파를 한 거예요. 네, 그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도 당연히 그 보수파들이 있었고, 그 보수파 뭐 사실 뭐 민중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봉기를 하긴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뭐 세금이었고, 근데 이제 사무라이 계층, 보수파 계층, 사무라이 계층 중에 정말 진심으로 그 양의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오랑캐를 몰아내자. 그런데 메이지 신승을 정부가 들어서니까 국가 제도를 다 서양식으로 이제 막 바꾸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양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메이지 신정부를 도와서,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세력을 도와가지고 같이 싸웠는데,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너네들 지금 다 그 서양을 따라하고 이게 뭐냐, 우리 속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이남 전쟁이라고 하죠. 서남 전쟁. 그 서남 전쟁 때 이제 사스마에 있던 사무라이들이 봉기를 했을 때, 거기에 가담을 했던 많은 사무라이들이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위정척사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계속 또 산발적으로 약간 서양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테러 사건들이라던가 이제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메이지 정부는 그거를 다 힘으로 눌렀죠. 힘으로 다 눌러버리고 국가의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독재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메이지 정부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정권이었기 때문에, 물론 당시 안권위적인 정권이 어디 있었겠냐마는, 근데 이제 그 정부가 보통의 경우 그런 난이 발생을 하면은 힘으로 다 진압을 했습니다. 분명히 영국과 일본의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1920년대부터는 삐그덕거리면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완전히 파탄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강의 후반부에 나올 예정이라서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오늘날의 맥락에서 보자면은 뭐 사실 영국이랑 일본이랑 비슷한 점이 많죠. 둘 다 섬나라고, 둘 다 해양 국가고, 둘 다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고, 또 역사적인 연계가 워낙 깊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영국이랑 일본이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해양국가고, 둘 다 국제 무역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소위 말하는, 사실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항행의 자유. 우리나라가 선박을 뭐 지구 곳곳에 보내가지고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뭐 화물을 발주해가지고 배에다가 싣고, 배가 저기 뭐 유럽까지 가고 뭐 미국으로 가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된 이유가 미국의 패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항행의 자유라는 개념은 미국과 영국이 만든 개념입니다. 이 두 나라가 대서양 헌장 때 합의를 해가지고 만든 게 항행의 자유고,
그 체제 덕분에 우리가 그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해군이 필요해요. 해군이 계속 정찰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하려면은 힘에 부치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일본이랑 영국이랑 계속 그 협력을 하고 있는 게, 또 일본이 프랑스랑도 협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주제 차이죠. 일본이 접촉을 한 거는 너네들의 입장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고, 니혼장이 접촉을 한 거는 중재를 해달라고 접촉을 한 거예요. 근데 중재를 당연히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꼭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고 뭔가를 줘야 돼요.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근데 그 중국이 러시아한테 뭔가를 주면은 영국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이거를 굉장히 그 불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좀 포괄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일본의 그 정보력은,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일본이 오랫동안 그 전투 문화에서 자라왔잖아요. 그 전국 시대 때부터 계속 이 무인들이 그 통치를 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전국 시대 때도 그 정보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했고, 그리고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뭐 오다 노부나가나 뭐 이런 사람들, 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그 정보전의 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배를 하고, 또 이 무사계급이 나라를 그 지배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쪽에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그거 이상의 답은 제가 뭐 해드리지 못하겠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유는 뭐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째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서양이 그렇게 간단하게 식민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나라가 아니었고, 이건 사실 유럽 열강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유럽 열강도 중국도 식민지화를 애초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물론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권을 갖는 거랑 식민지화로 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권을 차지할 수는 있지만 이 나라 전부를 내가 식민지로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별개의 이야기 때문에 유럽 열강들도 처음부터 중국을 뭐 식민지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기들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단 왜 더 긴밀하게, 더 강하게 이렇게 간섭하지 못했냐, 뭐 그거는 일단 타이밍이 되게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의 비슷한 시기에 뭐가 있었냐, 남북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뭐가 있었냐, 1870년대에 뭐가 있었어요. 보불전쟁이 있었죠. 프랑스랑 독일, 프로이센 사이에서 뭐 그런 격변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까지 뭐 눈독 들일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또 1850년대도 1850년대 미일 허친 조약쯤에 서양이 또 개입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뭐 지금 크림 전쟁이 있었고, 영국이랑 프랑스랑 러시아랑 전쟁을 했었죠. 그러니까 서양 열강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사정 때문에 너무 바빴고, 또 일본도 축적된 국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는 또 아니었고, 그럼 인도는 뭐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지만, 인도가 우리가 이 인도라는 나라를 이 하나의 단일적인 주체로 보게 된 게 다 영국 때문이에요. 이게 영국이 인도 전역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그게 하나의 행정구역처럼 보이는 거지, 인도라는 대륙 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다 각계격파한 거예요, 영국이. 그러니까 인도는 우리가 지도로 봤을 때 굉장히 막 큰 지역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영국이 인도에서 했던 거는 간접 지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 좀 단일하고, 사회적인 결속력이 굉장히 큰 이 동아시아 쪽 나라들이랑은 좀 사정이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인 교과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은 마리우스 젠슨의 현대 일본을 찾아서도 아주 좋은 책이고요. 아까 소개해드린 메이지 유신의 무대 뒤라는 책도 매우 좋은 책이고, 박훈 교수님이 쓰신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나, 그리고 또 최근에 쓰신 메이지 유신을 만든 4인의 사무라이, 그것도 아주 좋은 책이고, 또 성현섭 교수님인가 그분께서 쓰신 조용한 혁명 메이지 유신, 그것도 좋은 책입니다. 또
일단 뭐 메이지 유신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좋은 책들 참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 이런저런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됐는데, 그 19세기 원본들 있죠. 그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의 계략. 그것도 성희엽 교수님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서양 사정이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 일본인들한테 그 서양 문물을 소개하는 최초의 책인데, 그게 올해 2021년도에 드디어 그 1868년도인가 1867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게 140년 만에 한국어로 처음 번역이 됐습니다. 올해.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 일본인들이 어떤 종류의 언어로, 어떤 단어로 서양을 인식을 했는지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영문으로 나온 책들도 뭐 좋은 게 많이 있는데, W.G. 비슬리라는 사람이, 여기 채팅창에 써서 드릴게요. 예, W.G. 비슬리의 일본 제국주의, 이것도 아주 재밌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우스 젠슨이 쓴 것 중에 또 사카모토 료마와 뭐 메이지 유신인가 뭐 그 책도 있는데, 그것도 좀 너무 학술적이라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무스 무네미스를 다룬 평전이나 그런 책은 우리나라엔 없어요, 아직. 그런데 건건록은 아마 구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건건록은 무스 무네미스가 청일 전쟁의 그 개전 과정이랑 전후 처리 이런 것들을 다룬 책이에요. 그 사람 본인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뭐 사고 방식을 좀 엿볼 수가 있는 귀중한 사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마 영어로는 나와 있는데, 영어로 무츠 무네미스 and his world라고 돼 있는데, 일본 외교관, 옛날에 그 아베 총리의 외교 브레인이라고 불렸던 오사키 히사이코인가? 제가 이름이 지금 잘 헷갈려요. 근데 그 히사이코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게 영어로 번역된 게 있어요. 그게 무츠 무네미스 and his world고, 만약에 일본어가 되시는 분이라면은 그냥 무츠 무네미스라는 제목의 주어 콜론에서 나오는 그 신서가 있는데, 근데 그거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러일 전쟁 이후 비서양이 서양을 이긴 전쟁 많죠. 지금도 뭐 아프가니스탄, 뭐 베트남도 있고,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을 상대로 이겼고, 프랑스를 상대로도 이겼고, 또 뭐 아프가니스탄, 뭐 소련도 이겼고, 미국도 이겼죠. 물론 총력전이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그런 사례들이 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러일 전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마치 서양인들이 일종의 외계인처럼 생각이 돼서 감히 대적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거의 압도적 넘사벽의 존재로 인식이 됐었는데,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이 백인들도 결국 인간이다, 우리가 충분히 개혁을 하고 힘을 축적을 하면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사건이었어요. 그런 점에 이제 이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현재 일본에서 서양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있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런 흐름들이 80년대에는 있었습니다. 80년대에는 일본이 우리가 미국을 넘어설 수가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치는 시대였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분 계시죠. 옛날에 도쿄도지사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시하라 신타로라는 사람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게 좀 약간 국뽕책이에요, 국뽕.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미국을 이겨내자, 뭐 왜 우리가 미국 말을 듣고 막 그래야 되냐, 아주 국수주의적인 책인데, 그러니까 이런 약자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시 우리 대일본 제국 만세 하자는 거의 그런 정신의 책이에요. 오죽하면은 미국 국방부가 그 책을 입수해가지고 번역을 했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제 그런 흐름들이 80년대는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일본에는 뭐 서양을 넘어서자 뭐 그런 흐름이 있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오늘날 일본, 특히 이스가나 뭐 아베 총리의 외교 브레인들은 이 서양을 넘어서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트라우마냐면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까지 다 잘 해왔는데 영미랑 협조를 하면서 일본 역사에서 외교의 가장 큰 실수는 영미를 적대하면서 일본 역사가 다 망가졌다.
그게 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영미랑 협조를 해야 된다. 영미와의,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과의 협조가 일본 외교의 제1축이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일본 아베나 스가의 외교 브레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세계관입니다.